네, 정진 박사님, 예, 네. 안녕하십니까. 그, 해방 전국에 소련 군부, 그죠, 스티코프가 연해주 공강구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 북한 정권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당시에 남한에도 남한의 그 좌익들의 뒤배우 세력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네, 그죠?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. 예. 저희가 이제 박은정 간첩 사건, 예, 그 기소장하고 판결문에 예, 부실한 부분을 예. 지적해서 예, 그 이제 허위다, 예, 역사적 근거를 볼지 허위다, 예, 그걸 쭉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그 해방 전국, 예, 1946년도 예,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상기해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예. 그 대구 사태락하기도 하고 영남 사태락하기도 하고 대구 폭동, 영남 폭동. 근데 최고 많이 알려진 용어는 대구 폭동으로. 대구 폭동을 많이 알려지죠. 최고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이제 좌익 쪽에서는 네. 이걸 10월 인민항쟁이라 그래요. 10월 인민항쟁. 네, 자기들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게. 항쟁으로. 네, 항쟁으로. 그 이제 말하자면 미제에 네. 항쟁했다.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. 그 10월 인민항쟁이라 하는데. 그럼 대구 폭동이라는 걸 우리 우익적 관점에서 하는 용어라고. 용어가 그렇습니다. 예. 사태, 폭동. 폭동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럼 광주 사건도 광주 5.18 사태. 네. 예. 이제 5.18 사태라 그러면은 못 오겠다 이라고 보고로 처벌되니까 말을 그냥 조심해야 됩니다.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제. 말을 해놓고 안 혜택하고 그래야지 처벌이 안 되지. 그러니까 이것도 영남 폭동, 영남 사태도 박정희 정부 때나 지금 광주 사태가 똑같은 겁니다. 박정희 정부 때나 이거 언급을 못했어요. 왜 언급을 못했느냐? 이 영남 사태, 대구 폭동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이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.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이 박상희인데. 박상희, 유명한 공산주의자. 구미에서 이 시위대를 이끌다가 경찰총에 맞아서 죽었어요.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형이 폭동에 주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.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죠. 그렇죠. 대통령,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. 금기시했네. 금기시했어요. 거기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5.16 정변, 그것도 이것도 정변이라 하기도 하고 쿠데타라 하기도 하고 혁명. 박정희 정부 때는 5.16 정변을 쿠데타라고 그러면 그것도 반정부 인물로도 그때 조심스러운데 똑같이 이것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상희 씨는 구미에서 하다가 죽었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됐는가 하면 5.16 정변이 일어나고 3년 있다가 1963년 10월 15일 날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. 이때 이제 박정희하고 윤보선하고 대립할 때입니다. 그런데 선거 막바지에 윤보선이가 박정희는 빨갱이다. 이래 막 유세에서 폭탄하면서 그 근거로 박정희의 형이 구미에서 빨갱이 집하다 맞아 죽었고 그리고 박정희도 빨갱이로 잡혔다가 옷을 벗은 적이 있다. 살아났다. 여기 그 당시로서는 박정희로서는 가장 취약한 점이기 때문에 극비를 유지를 했는데 윤보선이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까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박정희가 처음에는 아니다. 난 빨갱이 아니다. 이래 해갖고 쭉 설명을 합니다. 설명하는데 내가 우리 형님이 그런 적이 있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. 이래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막판에 가서 계속 몰리니까 사실 우리 형이 이게 또 황태성 간첩 사건이 또 개입이 있대요. 제가 이게 여러 가지를 다
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독자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지금 뭐 조심스럽게 구분해서 예. 하려고 표로 하다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네, 그죠? 예, 언제 기회가 되면 도표를 정리하고 우리 저 예. 촬영 예. 할 때, 지금 우리 살림이 궁하니까 이래 하지만 예. 서투리 해서 예. 예. 그 사진하고 예. 도표를 정리해야지 독자분들이 알기 쉬운데 예. 그 황태성 간첩 사건을 예. 또 폭로를 한 거예요. 예. 북에서 예. 황태성이라 하는 거물 간첩이 들어가서 예. 이 공화당을 비밀 창당하고 예. 박정희를 도왔다. 예. 이러니까 그 대응을 하다가 막판에 예. 솔직히 박상이라는 우리 형님이 있습니다. 예. 황태성도 예. 박상희 형님이 친구입니다. 이렇게 이실직고를 했어요. 예. 근데 그 당시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기가 됐던 겁니다. 그 대통령 선거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다시 또 싹 들어갔죠. 그래서 이 자세히 안 알려졌는데 그 뒤에 예. 좀 이제 사료 발굴을 통해서 나타난 그 대구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총파업을 인해서 경부선이 마비가 됐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예. 질병입니다. 질병. 질병. 예, 이 콜레라라는 콜레라. 예, 저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. 옛날에는 우리가 못 그렇죠. 살때 우리 어릴 때 콜레라가 네. 상당히 예방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. 예. 예방 주사 맞기 전에는 이 네. 콜레라는 걸리면은 설사를 쫙 하다가 예. 사람이 그 수분이 다 빠져서 죽는 겁니다. 무서운 병입니다. 그 전염병이 많이 그 당시에는 못 살아갖고 도시에도 우물을 공동으로 쓰니까 그렇죠. 거기에 이제 그 오염된 우물을 뭐 질병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이렇게 번지면 그 환자를 격리하는 게 제일 방법이었어요. 그 집을 봉쇄를 해버리고. 그런데 이제 1941년도 5월 달에 콜레라가 번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꼭 여름에만 일어나는 병입니다. 근데 5월 28일 날 경북 청도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대구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쯤 지난 6월 28일 되니까 250명이 죽어버렸어요. 대구 시내에서. 그러니까 그 당시 대구 시청하고 경북도 청도 대구 시내에 있었습니다. 경북도청에서 대구 외곽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차량들, 무마차, 그 당시에는 이제 소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무마차도 있었잖아요. 달국시 수송수 가는 거. 그런 게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. 그게 대구 봉쇄죠. 대구 봉쇄. 그러니까 식량이 대구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. 게다가 경부선 총파업으로 부산서 오는 수송도 안 되지, 수입쌀도. 이러니까 식량이 떨어져갖고 아사자가 생겼어요, 대구 시내에. 배고파서 죽는 사람.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대구에 있는 그 부녀 동맹화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동맹자가 들어가면 좌익들 모임입니다. 부녀 동맹원 소속 한 1천여 명이 대구 시청에 몰려가서 쌀 좀 달라, 쌀. 배고파 죽겠다. 이래 막 말을 하니까, 데모를 하니까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대구 역전에서 경찰이 시위대에다가 총을 쏘는 일이 생겼어요. 시위대가 막 그 몰려오니까.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야, 시위대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하더라. 이런 소문이 대구 시내에 막 쫙 퍼진 겁니다. 그러니까 막 그런 소문이 막 퍼지고 이러니까 이 폭동 사태가 악화가 돼가지고 그 11월 중순까지 경북뿐만 아니고 경남 지역까지 다 이제 퍼져가지고 그 당시 미군 쪽에서 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이게 진정이 됐어요.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모가 이래 그 격화된 큰 원인이 시체 시위였어요. 시체 시위. 시체 시위가 어떻게 하는가 뭐 시체. 이게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시체다. 이래갖고 그 들것에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하얀 천으로 얼굴이 안 보이게 다 덮어놓고 그걸 네 사람이 둘러매고 대구 시내에 막 도는 겁니다. 대구 의대생들이 막 뛰돌아다니까 그걸 잃어본 시민들이 흥분해가지고 이 때리 죽일 놈들 경찰. 왜냐면 그 당시에 경찰은 일제강점기 때 경찰을 미군정이 그대로
그 운용을 했죠. 예. 그러니까 친일 경찰이 그대로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탄압한다. 예. 막 이래 해가지고, 그 선동가들은 외놈의 앞자리가 이제 애국 시민까지 죽인다. 이래 막 선동을 하니까 이 폭동 사태로 네. 거쳐 나간 겁니다. 어허. 네. 이게 말하자면 그 대구 사태, 영남 사태라는 큰 줄거리거든요. 네. 그 당시에 경찰들이 네. 무자비하게 맞아 죽었어요. 네. 사지가 찢어지고. 경찰들이 네. 네. 폭동들한테. 네. 그래서 한국 그 현대사에 그게 완전히 가려져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.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 박정희 대통령 취약점이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죠. 우리가 이 대구 사태. 그런 대구 폭동에 그러면 그 스티커프가 거기에서 내부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그거는 어디 주도 면밀하게 그 개입했느냐.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구조는 안 나오는데 10월 21일 그 스티커프 일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박은영이 파업투쟁이 폭동으로 성장했다고 전화를 걸어왔다.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고 난리다. 그들의 향후 투쟁 방침에 대해 교실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. 그 이 박근영은 이때를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인데 남한이 지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스티커프 보고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묻는 거죠. 이게. 그 이 증거를 봐서 대구 폭동 때도 이어서 계속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.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대구 폭동에, 참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이걸 새롭게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적폐위원장도 한 그 정혜구. 그 양반의 정치학 박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기 쪽에서 관점에서 쓴 책이겠지 뭐.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 더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한국 현대사에 복합적 요소가 많이 개입됐어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정희 정부를 지탱했던 60년대 실세가 백남업, 광화당 의장, 백남업, 그리고 재정위원장이었던 김성곤, 쌍용그룹 창업자죠. 김성곤. 이런 양반들이 이 대구 사태할 때 그거 다 주동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좌쪽에서 박정희도 좌익이었다 이런 걸 이제 많이 강조할 적에 실제 또 박정희가 좌익에 그 관여했다는 거는 박정희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40년대 대구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1948년도에 5월 10일 총선거가 있었잖아요.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. 그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죠. 그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폭동. 그게 다 있었고 그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에는 여수 순천에서 그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에서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. 여순 사건, 여순군 반란 사건.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들이 제주도 그 폭동 사태를 진압하고 가기 위해서 출동을 명령을 내리니까 못 간다 우리.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수 순천 지역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죠.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이제 그 당시에 방첩 때에 그 미남 수사관 김창룡이라고 있었습니다. 김창룡. 이제 육군본부 특별조사과 그 이제 소속인데 보통 특무대장이라고 그러죠. 특무대장. 특무대는 이제 1950년 10월 달에 6.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특별조사과 방첩과 이렇게 부르다가 그 독립기관이 되면서 특무부대로 분리를 했어요. 그 뒤에 1950년도에 특무부대가 된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 해방전국 때는 아니었고. 방첩과 특별조사과. 특별조사과. 그렇게 불렸는데 그 김창룡, 김한일,
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특무조사과 학교 이래갖고 미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한국군에도 방첩대가 있어야 된다. 이래갖고 특별조사과 학교를 만들었거든요. 그 학교에 출신들입니다. 그 이 사람들이 여성 사건들하고 군에 남도당이 침투해 있다. 그래서 남도당 세력을 제거하는 수사를 하면서 박정희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1948년도 11월 11일 날 그 당시에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과장이었는데 체포가 됩니다. 그 김창룡한테 체포가 됐는데 박정희는 잡히는 순간 내가 이럴 때가 올 줄 알았다. 이래서 자기가 아는 군에 침투한 남도당 명단을 쫙 진술을 하죠. 그래갖고 이제 전향을 하는 겁니다. 말하자면. 그러니까 그런지 김창룡이가 이 한번 살려야 된다.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국 국장이 백선엽이 있는데 뒤에 백선엽 장군 나는 그 백선엽 국장한테 가서 그리고 그 육군본부 정보국 그 전투정보과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그 반첩과 과장이 김만일이라고 또 박정희하고 조선경비상황학교 2기 동기예요. 그러니까 김만일한테 박정희는 살려야 된다. 김창룡이 이러니까 김만일이가 백선엽 국장한테 박정희는 살려야 됩니다. 전향을 했습니다. 잡히자마자 다 풀었습니다. 그러니까 백선엽 국장이 그러면 한번 만납시다. 박정희를 한번 만납시다. 그러니까 박정희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. 데리고 왔으니까 백선엽 국장을 딱 보니까 그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이 좀 힘들고 그 이제 이 가입하면 그 당시에 사형이거든요. 그러니까 죽음 직전 상태인데 박정희 그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의연한 태도로 자기한테 나 한번 살려줄 수 없습니까? 이렇게 구명을 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근데 그 호소가 너무 진지하고 의젓해서 백선엽 국장이 본인도 모르게 살려드려야죠.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박정희 살려야 되겠다. 이래서 그 백선엽 국장이 김한일 과장하고 김창룡한테 보증을 서라. 신원보증. 나도 신원보증 쓸게. 이렇게 신원보증을 써서 박정희를 풀어주고 거기서 전투정보과장으로 앉혔는데 재판이 그 뒤에 재판이 결과 과정에서 그 이제 무기징역의 집행유예로 최종 선고를 받고 옷을 벗고 문관으로 전투정보과에서 박정희는 근무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6.25 전쟁 때 그 당시에 또 육군본부 정보국장이 장도영으로 바뀌었는데 장도영 씨가 저쪽에 대전으로 피난가면서 이러보니까 서울이 이제 함락되고 대전으로 급히 피난을 가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가 좌익 사상이 남아있느냐 철저하게 전향을 했는다. 군에서 의심이 많았는데 만약 박정희가 전향을 안 했으면 북괴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북괴군이 투항을 했을 것이다. 그런데 대전으로 피난 가서 보니까 박정희가 왔더라. 북을 안 넘어가고 왔더라. 그래서 장동희가 어느 날 그때는 막 전시 상황이니까 정신을 자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저쪽에 사복을 입고 옷을 입고 박정희가 앉아 있는데 그때 장동희 생각에 저리 아까운 인재를 이 군인도 모자란데 이 필요가 있는가. 이래서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정일군인데 정일군한테 박정희 복직시킵시다. 지금 장교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정일군이니까 그거 복직시켰다가 또 의심받을만 어떡하려고 그래요. 이러니까 좀 복직시키시죠. 이렇게 이래서 장도영 씨가 소령으로 복직을 시켜줍니다. 전투정보과장으로. 그래서 이제 승진을 해서 5.1 때는 투스타까지 간 거죠. 투스타까지 결국이야. 그런데 5.16 직전에 작년부터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. 군에서. 저 좌익경쟁 있는 사람이. 계속 이제 반목을 잡는 거지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현 정부에서 군 정화 사업을 합니다. 그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추리내야 되겠다. 그게 또 박정희가 걸렸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
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, 위기 상황에 네. 또 결심하는 그런 동기도 된 거죠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래, 이번 시간에는, 나름대로, 우리가 대구 폭동 사태를 갖다가 살펴보면서,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부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 시간에는, 스티코프가 또 이렇게 배후 조종했는데, 대구 폭동 때 보니까 좌익이 써먹은 시체가 가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. 그죠?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, 지금은, 이 시간은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